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마스톤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 두 분 왔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이달이 4월달이에요. 네. 4월달에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벌써 11주년이에요. 네. 시간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11년이 흘렀어요. 그러게요.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우리 단원 FM에서 이 4월달은 세월호 추모의 달로 해서 4월달 단원 FM의 모든 방송들이 4월달은 그 세월호 우리 단원고 학생들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원 FM 소속되어 있는 우리 드라마 천국도 4월달에 우리 단원 FM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학년 6반 친구들 몇 명을 골라서 그 아이들의 그 평전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노래는 아주 세월호 하면은 가장 유명한 노래죠. 천개의 바람이 되어. 근데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들을 노래는 폴킴이 부른 천개의 바람 되어를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에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읽을 친구는 그 안산 단원고 2학년 6반 권순범 친구의 약전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너무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같은 아들, 어머니 이야기. 순범이는 전주에서 태어났어요. 셋째예요. 막내,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이었을 때 늦둥이라 예정일보다 며칠 일찍 배가 아팠어요. 순범이가 태어난 날은 내 생일이었어요. 선물 같은 아이였죠. 머스마그들 다 그렇듯이 어릴 땐 천방지축. 그래도 참 착해서 울고 짜증내고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일을 하느라 순범이는 누나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뻐하기만 했지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들은 엄마가 챙겨주질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다 알아서 했어요. 밥도 해먹고 동생도 돌보고 알바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도 굶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잘했어요. 그 중에서도 순범이는 그렇게 예쁜 짓만 했어요. 내가 투잡을 뛰었어요. 미용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이 엄마 뭐 먹어야지 해요. 난 또 일하러 가야 하니까 엄마 시간 없는데 하면 내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어주고 김치볶음밥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돌려놓고 널어놓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봐. 열심히 산 건지 멍청하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탕수육, 짜장면, 치킨, 피자 이런 걸 잘 먹어서 누나들하고 종종 사 먹곤 했는데 나는 시켜만 줬지 거기 참석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아들하고 특별한 추억거리는 없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순범이 중학교 때 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붕어도 많이 잡고 모기도 엄청 뜯기고 왔어요. 처음으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범이는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공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를 바랐어요. 그런 일은 잠을 안 자고도 하니까요. 수학여행 가기 전에 내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봐라 했더니 순범이가 알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 나 전기 배울까?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은
모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 보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페트병에 물 담고 손잡이도 달아서 운동기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 꿈은 모델이다. 이런 글도 있고 운동 계획도 다 써놨어요. 몸을 만들려고 했나 봐요. 어느 순간에 애가 훌쩍 커서는 엄마를 챙겼어요. 남편이 해야 되는 일들, 누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아들이 해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우리 아들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다 주고 싶었어요. 딸들한테는 용돈도 안 줬으면서 순범이한테만 뒤에서 살짝살짝 줬어요. 하는 짓이 예쁘니까 10,000원 줄 것도 50,000원 주고, 얘는 또 그 돈을 안 쓰고 모으고, 수학여행 갈 때 신으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여행 가는 날까지 신발이 도착은 안 해서 엄마 신발 잘 챙겨놔. 알았어, 잘 챙겨놓을게. 그랬는데 나는 사실 수학여행도 보낼까 말까 갈등했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여행비를 입금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아들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학여행 갈 때 안아주지도 못하고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준 게 제일 아파요. 아들 배 잘 탔는가? 하고 카톡 한번 보낸 게 다예요. 진도에서 우리 아들 나왔을 때 얼굴 못 본 것도 안 보여준데도 끝까지 우겨서 봤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그게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은 아침밥도 먹여서 안아주고 보냈다던데 나는 그러질 못해서 오늘은 안 울려고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을 치고 또 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말도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가식적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그게 뭐든 하자 그러면 순하게 다 따라주고 이름처럼 진짜 순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순범이는 원래 부곡중학교에 다니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입학 처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와동중학교로 왔어요. 그날 학교 가는 길에 순범이를 만났어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그날부터 친해졌어요. 순범이네 반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맨날 만나서 놀았어요. 친한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마다 남자 화장실에 모여서 떠들었는데 순범이도 항상 왔어요. 순범이는 만나자 하면 다 와주고 게임하자 들어와라 해도 다 들어와줘요. 같이 놀자고 하면 언제나 놀아주는 주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하자면 다 했어요. 언제나 그 속에 있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범이가 우리 집에 많이 잤어요. 금요일에 순범아 오늘 우리 집에서 잘래? 하면 어머니한테 물어본 후에 교복도 안 갈아입고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잤어요. 시험 기간에 오천이네 집. 그 친구도 이번에 사고당한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새벽 1시쯤 됐을 때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집에 전화해서 허락받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고요. 제가 순범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장난을 심하게 쳤다는 뜻. 같이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치고 받고 뒹굴고. 저는 밴드에서 드럼을 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듣느라 대중가요에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엔가 순범이를 연습실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연습하기가 싫어서 화장실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순범이가 밖에서 나 들으라고 그랬는지 노래를 하나 틀었어요. 박효신의 야생화라는 노래.
어느 날엔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노래가 들려오니까 갑자기 순범이가 떠올라서 너무 슬펐어요. 그때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잘해주지 못한 게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면 맛있는 것도 무지하게 사주고 그럴 텐데. 같이 있으면 재밌고 밝은 아이였는데 순범이가 가족 이야기나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누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오는 길에 애가 전화를 받는데 누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누나 있었어?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때까진 외동인 줄 알았어요. 애가 자유로웠거든요. 천성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안 하는 애였어요. 그렇다고 장난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장난치면 다 받아줬지만요. 제 눈엔 마냥 게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하굣길 코스가 우리 집, 진우네 집, 버스 타고 순범이네 집. 이 순서였는데 제가 집에 가서 30분쯤 뒤에 지금 게임할 수 있냐 하면 순범이가 들어왔어요. 4시, 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주말이면 새벽까지도 했었죠. 고등학교를 정할 때 저는 강서고에 지망했어요. 강서고가 안산에서는 공부를 좀 하는 학교였거든요. 중학생일 때는 게임만 하고 놀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었어요. 순범이한테도 강서고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미 단원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매일 순범이랑 같이 등교를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따로 가게 되니까 서운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친구는 2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순범이는 저한테 그런 친구였어요. 사고 난 후에 후회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때 강서고 가자고 더 설득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 친구는 모두 순범이와 와동중학교에 함께 다녔다. 이 중 2명은 현재 강서고등학교 3학년에, 나머지 1명은 단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들 같은 동생, 작은 누나 이야기. 순범이랑 5살 차이가 나요. 순범이 아기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기어 다닐 때 놀아줬던 기억. 그땐 저도 아기였으니까 힘이 없어서 안아주다가 자꾸 떨어뜨렸던 기억. 그래서 순범이 머리를 자주 찧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바빠서 저희가 아기를 많이 봤어요.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순범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어린 동생이 살짝 귀찮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친해졌어요. 2006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안산으로 왔어요. 엄마가 일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엄마는 낮에는 미용실을 하고 퇴근하면 잠깐 쉬었다가 밤에 또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셨어요. 새벽 3시에서 4시에 집에 와서 몇 시간 자고 또 9시에 출근하고, 그러니 순범이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죠. 언니는 부천에서 일하면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순범이랑 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일을 했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밤에 집에 오면 순범이는 항상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순범이한테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아들 같았어요. 엄마 대신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애가 너무 착하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 나이 남자애들은 성질이 나면 뭘 부수기도 한다는데 순범이는 무척 순해서 가끔 말싸움 조금 했다가도 금방 풀어졌어요. 무뚝뚝하지만 장난도 잘 치고 웃음이 많았어요. 걔가 예쁨 받을 짓을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일하고 엄마도 일했으니까 설거지, 빨래 같은 걸 자주 못하잖아요. 그럴 때면 순범이가 설거지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밥도 알아서 했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크기 전에는 제가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순범이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 마트에서 늘 장을 봐왔는데 컴프로스트, 우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짐이 많았어요. 카톡하면 순범이가 짐을 들어주러 나왔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와도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오고요. 순범이가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제가 만들어주고 순범이가 맛있게 먹으면 나는 그게 또 너무 좋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순범이가 요리도 곧잘했어요. 특히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게 잘했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애 밥을 못 챙겨줄 때는 불고기도 재워놓고 찜닭도 해놓았어요. 순범이가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샌드위치 속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순범이가 아침에 챙겨서 먹고 가고요. 길 가다가 남자 옷 괜찮은 게 보이면 카톡으로 물어봐서 사가기도 하고 같이 쇼핑도 자주 했어요. 엄마랑 아들처럼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일찍 철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해요. 하고 싶어 하는 건 많았는데 해주질 못했어요. 이제 막 해주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악기도 배우고 싶어 하고 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그 나이가 다 그러니까 틈틈이 알아보는 시기였어요. 요리도 관심 있어 하고 키가 훌쩍 크면서 모델도 되고 싶다고 하고 어느 날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도 하고 특히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음악 좋아했어요. 저랑 밤마다 노래 틀어놓고 둘이 같이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한참 그러다가 자곤 했어요. 순범이의 고민은 뭐였을까? 저도 궁금해요. 순범이는 어렸을 때 아빠랑 헤어졌어요. 동생은 저희와 성씨가 달라요. 아빠가 다르거든요. 제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어요. 그 후에 엄마 혼자 애 둘 키우기가 힘드셨겠죠. 그래서 재혼하시고 순범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순범이 태어났을 때가 IMF 때여서 집안 사정이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언니랑 저는 어릴 때 자주 놀러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었는데 순범이 어릴 때는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놀러간 추억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안쓰러웠어요. 순범이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우리 성이 왜 다른지를 알아? 그랬더니 순범이가 짐짓 태어나게 몰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순범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도 결국 설명을 못 해주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돼요. 얘는 아빠가 보고 싶을까? 기억이나 할까? 싶고 괜히 말 꺼내서 애가 힘들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예민할 때잖아요. 고민도 많았을 텐데 친구들한테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이 궁금했을 텐데도 묻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족 얘기를. 제가 순범이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동생 이름 쓸 때, 아빠 이름 쓸 때 성이 달라서 좀 그랬거든요. 12월 20일이 엄마와 순범이의 생일이에요. 2014년 생일날 제가 순범이 잘 때 오징어 볶음이랑 미역국을 몰래 해놓고선 카톡으로 생색을 내면서 누나 공부해야 되는데 너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 아침에 꼭 먹고 가라. 고 썼어요. 그때 제가 좀 오글거리게 썼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 해에는 한창 진로를 걱정할 때여서 그런지 신경 써서 보냈어요. 나는 네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잘 크기 바란다.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마지막에 생색 내느라고 다음부턴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준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썼어요. 선물로 20만 원 정도 하는 겨울 점퍼를 사줬거든요. 그때 그런 말은 왜 썼을까?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한동안 그 카톡 볼 때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일 속상한 건 사고 났을 때 순범이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
까먹고 안 내다 보니 계속 커진 거예요. 내줘야지 하면서도 못 내서 정지가 됐어요. 그걸 못 내줘서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됐었다면 사고 났을 때 쓴범이가 전화를 했을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몇 달만 참으라고 했는데 쓴범이가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카톡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원래 쓰던 계정을 못 쓰게 됐거든요. 새 계정은 가족만 알고 친구들은 몇 명 정도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배 안에 있던 애들은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나마 의지를 하던데 쓴범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지. 쓴범이는 핸드폰이 안 돼서 저희가 잘 다녀오라고 보냈던 카톡도 사고 당시 보냈던 카톡도 모두 읽지 못했어요. 지금도 쓴범이 생각날 때마다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숫자 1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집으로 오는 길에 쓴범이 생각이 많이 나요. 버스를 타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노는 거 보면 우리 쓴범이도 살아있으면 저러겠지 생각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는 카톡하면 쓴범이가 나올 텐데 싶고 지금은 와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예전에 쓴범이랑 함께 살던 부곡동 집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 내내 쓴범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늘 둘이 같이 있던 공간이니까요. 동생 있을 땐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젠 안 하게 돼요. 그땐 그런 게 행복했어요. 쓴범이 챙겨주는 거, 요리해 주면 쓴범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안 하게 돼요. 저는 어디 가서 육아적인 거 말 안 해요. 예전에 일할 때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가족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요. 보상금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돈복 있다고 동생이 돈을 주고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분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괜히 유가족이라고 말하고 나면 신경이 더 쓰이고 그래서 숨기게 돼요. 누가 동생 있어요?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있다고 하고는 뒤에 가서 몰래 울었는데 이젠 아무렇지 않게 말해요. 동생 있다고. 19살이라고. 누가 자기 동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내 동생도 그렇다고 맞장구 치기도 하고요.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엔 없지만 있긴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목록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말
주었던 기억만 그리움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니 널 메말라가는 땀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멀어져가는 너의 손이 붙잡지 못해 아프다 살아갈 만큼만 미워했던 만큼만 먼 날 너를 데려다 줄게 봄이 오면 그날에 나 비우리라. 박효신의 야생하였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하는 우리가 약전을 읽을 때 친구가 기억난다. 그 노래를 들으면은 친구가 기억난다. 그렇게 얘기했던 노래였죠. 그래서 우리가 순범이 생각하면서 박효신의 야생하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읽을 약전은 2학년 6반이에요. 2학년 6반의 신호성 친구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성 친구의 약전의 제목은 18세의 아리랑 고개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단원고 2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신호성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인생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기쁠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겠죠.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내 인생을 비추어 보아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의 기쁨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기쁜 일의 2에 슬픈 일 3,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 일 5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살다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가며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에 아리랑 고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듯 해보려고 해요. 나는 1998년 2월 7일 오후 1시 51분 안산 선부동에 있는 황경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정부자 씨는 고흥분으로 안양에 살다 서울이 고향인 아빠 신창식 씨를 만나 서로 살아가요 결혼을 한 후 나를 낳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4.25kg의 우량아였습니다.
3일이 지나면서 목을 가눌 정도로 건강하였답니다. 내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나하고 나이가 7살 차이가 납니다. 나는 어려서 걷는 일보다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기들이 서고 걷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행동보다 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8개월부터 할머니를 할미라 했고 돌 지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말, 내가 말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성장한 후에도 누군가와 조곤조곤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내 성격이 어려서부터 말하기 좋아하는 버릇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학교에 다닐 때도 말 잘하는 아이, 배려를 많이 하고 자기 인생에 고민을 많이 하는 아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3살 때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한 사설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2군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처음 다닌 곳은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일은 정말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어린이집 할머니가 내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 아래 살점까지 깎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손톱 깎는 일에 두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커서까지 손톱이 채 자라기도 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나중에 커서까진 그대로 남아 나는 손톱 깎는 일이 무서워 이빨로 손톱을 갈가댔던 것입니다. 2004년 3월 7살 때 나는 고잔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을 벗어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자란 고잔동, 특히 고잔초, 단원중, 단원구가 있는 동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 고향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무슨 골목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다 알 정도로 친숙한 곳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 친구들도 새롭게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서 친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평군, 최지훈, 진경원, 이창환, 장진성, 신동환 같은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만나 단원중학교도 같이 다닌 절친들이었고 고등학교를 각자 다른 곳으로 갔지만 여전히 친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04년 가을에 있었던 꽃나무들의 축제에서 마술 공연을 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건으로 손을 가리고 손에 없던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마술이었는데 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게 된 동기는 아빠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입니다. 아빠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영을 못해 3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공포심이 일어 자식에게는 꼭 수영을 배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꼭 가르치려고 한 것은 수영 말고 더 있는데 운동, 악기 연주입니다. 수영은 집 근처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에서 했습니다. 나는 수영의 최고 단계인 최상급까지 땄습니다. 나중에 나는 커서 키가 179cm에 몸무게가 76kg이었는데 이런 탄탄한 몸으로 수영을 하면 누가 보아도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나를 수영선수로 발탁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책 읽기입니다. 나는 도서대여 회사에서 배달해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4권씩 매주 다른 책을 배달해 주었는데 역사, 문학, 과학, 사회 등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나는 책 읽기를 중학교 때까지 계속했는데 책 읽는 속도가 빠르고 성실하게 읽어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주식회사 아이브랜드에서 독서상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는 친구들이 하는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나 허튼 말을 들으면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처럼 농담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말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는 것을 보면 왜 저래야 하지 하며 우아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중학교 3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흔히 중학교부터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경우에는 특히 중2 때와 중3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때까지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부모님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도 싹텄고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주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내 관점에서 볼 때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튼 것도 그때였고 나 자신의 능력과 우리 가정의 경제 등에 대한 현실 인식이 싹터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도 그때였습니다. 나는 2010년 3월 단원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고장초를 졸업하고 단원중에 입학한 것인데 우리 집에서 내내 걸어서 20분 남짓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해라, 뭐해라 같은 간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믿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형에게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나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었거든요. 중2 때의 일입니다. 이성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사귀게 된 것도 중2 때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이었는데 어쩌다 친해지게 되었고 중3 올라가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데 헤어진 게 몹시 후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학교 뒤쪽 주차장에 우리들만이 모여 노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먹을 것도 가져와 이야기하며 놀았는데 특히 진경원이라는 친구에게 마음속 고민을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중학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린 친한 친구들끼리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단원고에 배정된 상태였고 다른 친구들은 단원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중3에서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까지가 나에게는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나는 이때 그동안 내가 해온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공부뿐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운동도 취미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엄밀히 따져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라고 생각했고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13년 3월 단원고에 입학한 첫날 나는 밤 10시 30분에 집에 왔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학교는 공부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첫날부터 그러한 학교가 긴장되기도 했지만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빡세게 공부하리라고 작정했던 내 마음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1 때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총각이었는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실력도 좋은 데다 재미있게 수업을 하셨습니다. 내 꿈이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는데 아마도 1학년 때 담임의 영향을 받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잘 챙긴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하셨지만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마도 고1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의 롤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고2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훌륭한 분도 직장을 잃고 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1 때 두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로 열린 글짓기 대회에서 나무라는 시를 써서 최우상을 받은 일과 한글날 기념대회에서 그 이름이라는 시로 장려상을 받은 일입니다. 나무.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 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었을 나무. 이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나무꾼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리지 않는 우리는 누구인가? 밑동만 남은 나무는 추억을 지키고 싶다면 나무를 끌어안고 봐보아라. 그 이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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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은 쉽지만 되는 것은 어려운 그것. 불려지는 것은 쉽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것, 부모.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든든한 모습인 아버지. 힘들 때나 화날 때나 따뜻한 모습인 어머니. 항상 같은 모습인 우리 부모님. 뒤에서는 울적하지만 술 한 잔에 웃어버리는 우리 아버지. 옆에서는 도와주지만 힘든 티 안 내고 드라마에 웃어버리는 우리 어머니. 언제나 자식들이 걱정할까 티 안 내는 부모님. 항상 부르지만 다가가기 힘든 그 이름 부모. 가끔은 공원에 있는 벤치처럼 자식에게 기댈 수도 있지만 자식이 힘들어할까 바로 일어나 버리는 그런 부모. 자식이 자기 때문에 마음 상할까 언제나 걱정하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 다른 일 하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일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은 절대 외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착실하다는 것을 아시고 외박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이 제주도와 청양입니다. 제주도는 진성이라는 친구가, 청양은 근영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간 곳인데 그 친구들을 찾아간 여행이었습니다. 우린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청양에서 2박 3일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즐거운 일이 있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장래, 우리 집 가정 경제, 부채,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 대책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인기척 없이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기도 했습니다. 또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아줌마나 할머니들을 보면 매일 쉴 새 없이 일하는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실제로 학교에서 돌아온 늦은 시간에도 엄마가 마트에 가면 따라갔습니다. 엄마 혼자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고2가 되어 한껏 마음을 부풀게 한 것은 단연 수학여행이었습니다. 4월 15일부터 3박 4일, 그것도 제주도. 그러나 나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1 때 제주도로 전학한 친구를 찾아간 여행에서 제주도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학여행 가기를 싫어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갔다 오는 게 어때? 학창시절에 많은 추억을 쌓는 게 좋아. 수학여행 갔다 온 일은 나중에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거야. 나는 엄마의 말에 따라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고
가기 전 그동안 책꽂이에 꽂아둔 중학교 때 쓰던 문제집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날 4월 15일 아빠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빠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아빠 나 가 하니까 아빠가 건성으로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아들이 가는데 아빠가 뭐 그래 하니까 아빠가 너 좋은 데 가는데 갔다 안 올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요. 라고 말한 후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학교에 갔는데 오후 3시 30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침에 학교 올 때 깜빡하고 음료수를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학교 근처 도서실 앞에서 엄마를 만나 음료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내 용돈이 부족할 거라며 3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돈 쓸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꼭 필요하다면 친구들한테 빌려도 될 것 같아 2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마와 헤어졌는데 그렇게 손을 흔들며 헤어진 것이 엄마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오후 4시에 우리는 학교를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많이 끼어 배가 제때 출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 나는 엄마와 통화했고 배가 늦게 출발할 것 같다고 하자 엄마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배는 결국 저녁 9시쯤 돼서야 출발했고 우리는 드디어 기다리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배 안에서 너나 없이 기분이 들떠 즐거웠습니다. 그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세월호가 침몰되어 바다에 수장된 지 16일째 5월 2일 12시쯤에 떠올랐습니다. 내 가방에 있던 다른 소지품들은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지갑과 학생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돈 26,000원이 들어있었고요. 장례를 치른 후 49제 때 엄마가 그동안 내가 쓰던 물건 등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스님이 그래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은 사서 태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만나러 시흥에 있는 정각사라는 절에 오십니다. 이제 그만 내 이야기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니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또 친구들과 즐거웠던 시간도 많이 떠오르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내 방 창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죠. 그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위안을 얻었죠. 이제 내가 그 나무가 되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게요. 해마다 그 나무가 자라듯 나도 우리 가족들 품 안에서 푸르게 자랄 거예요. 영원히 내 가족들과 친구들의 품 안에서.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잘가 서툴게 인사하고 뒤돌아서는 길은 참 멀기도 하다. 같은 시간에 Just for a minute. 같은 공간에 Stay for a minute. 그때 봤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왜 그게 기적인 걸 몰랐을까. 오래
기억을 넘겨도 난 늘 제자리니까 너의 눈빛은 Just for a minute 스친 손끝에 Stay for a minute 그 짧았던 순간 모든 게 너와 날 위해 멈춰있던 그 순간 난 그때 반짝이게 된 것 같아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은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Baby one of these days one of these years 기다림은 내게 사소한 일일 뿐인걸 오래된 스토리와 그날의 멈춘 나 사랑은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하는 중인걸 은하수 너머에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날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This night 레드벨벳의 7월 7일이었습니다. 약전을 읽었는데 신호성 군과 권순범 군의 약전을 읽었는데 읽는데 많이 힘들었죠. 네, 너무 슬퍼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 친구 호성이가 살던 동네에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지만은 지나다니면서 보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4월 달은 짧은 한 달이지만은 우리가 4.16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4월 달만큼은 또 기억해 주시고 지금 4월 16일 그 하락유원지의 세월호 추모공원도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시고 자, 우리 기억하겠다 약속했죠? 네. 우리 기억하겠다 약속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